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오늘은 행정학 원론 8강입니다. 8강은 제1장 서론 리더가 알아야 할 공공부문의 기본 지식 중에서 8절 행정의 기본 가치입니다. 행정학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좋은 사회란 어떤 행정의 기본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따라서 행정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공익성, 공공성, 민주성, 합법성 등 행정의 기본 가치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중복되고 경계선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별개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서로 연계되고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성은 공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생활이나 국가의 기밀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공공적인 것은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투명성하고 공공성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 공개성, 투명성 다 어떤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은 공익성을 의미합니다. 공익성이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많은 사람의 이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공성 다음에 공익을 설명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성의 세 번째 요소는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차등 없이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또 누구나 다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통신이나 기타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다 차등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누구나 다 사용료를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공공성은 권위성을 의미합니다. 권위성이란 어떤 법적인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란 흔히 어떤 개인에 관련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 관련될 때 우리는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갤브레이스라는 학자는 많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기업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다. 즉 공공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이나 개인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관련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공공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공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공공성과 공익은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첫 번째, 공익은 실체설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체설이란 공익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즉 공익 개념은
실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생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리주의자, 후생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전체 효용의 극대화 입장입니다.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면 모든 개개인의 효용을 합산하면 사회 전체의 총 효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효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개별 효용을 어떻게 합계를 내느냐, 즉 나의 효용과 다른 사람의 효용을 1대1로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가치 있으니까 나의 효용을 가중치를 더 많이 두어서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효용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어서 합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절대적인 선, 이게 바로 공익이다. 물론 여기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실체설에는 공유하는 이익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공익을 어떤 개별적이고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어떤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공리주의자나 후생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전체 효용의 극대화 입장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즉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측정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합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공익에 대한 개념은 과정설이 있습니다. 과정설은 실체설과는 달리 어떤 실체가 없다, 공익은. 오히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에 의해서 도달하는 결과가 바로 공익이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실체설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봤듯이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의 효용, 총 효용의 극대화, 그게 바로 공익입니다. 그거는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정설은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은 행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익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적 이익이 조정, 타협되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어떤 균형 상태, 이것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체설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공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익이다라고. 공익은 실체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정설에 의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것이 공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다수의 이익이 조정, 타협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준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모든 이익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정설을 약간 수정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설에서는 다수의 이익이 조정되어 도달하는 결과, 그게 공익이다 했는데 집단 이익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 이것은 단순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가 공동체의 일체감에 반응하고 있을 때만 공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설이긴 하지만 약간의 더 제약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정당하고 민주성을 띄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동체가 일체감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과정설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 일체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뭔가 잘못되었으면 공동체의 일체감은 없을 것입니다. 요식행위로 거친 과정, 그것은 일체감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정설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이익이 조정되어 도달하는 결과, 그 결과가 공동체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공익 개념은 문제점이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익은 모호하고 어떤 우리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어떤 의미 있는 공익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미 있는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익과 공익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익,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지 같은 것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공익이 뭐다라는 것에 설사 의견 일치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니지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 개념을 공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이익인데, 소수의 이익,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100%가 찬성해야지 공익이라고 한다면 그런 공익이 어디 있겠는가. 국방이나 깨끗한 공기와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100%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찬성해야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1%가 찬성하면 공익이고 49.9%가 찬성하면 공익이 아닐까요? 그리고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의 집합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특히 다원주의자들은 다양한 이익을 가진 집단들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즉 다양한 이익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들을 합친 것은 결국 어떤 집단의 이익, 통합된 이익이라기보다는 모자이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당연한 개념이 되려면 과학적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학적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려면 과학적 측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익은 그러한 측정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공익 개념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합법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합법성이야말로 행정의 기본 가치 중에서 유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각축하다가 진나라가 최종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진나라는 제자백과 사상 중에서 법가 사상을 채용해서 강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상 중에서 법을 강조한 법가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합법성을 설명하려면 먼저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을 한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합법성이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로 응징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은 선거라는 국민의 응징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낙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직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선거를 통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법의 준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성은 임명직 공무원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정부의 위임 입법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입법부는 법의 상당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구체적인 것은 행정부에 위임하고 큰 내용만 법안에 담습니다. 대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행정부는 구체적 사항을 제정합니다. 행정부에 이러한 자유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 의지, 즉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합법성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것, 그것 못지않게 위임 입법을 할 때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의회는 어떠한 입법 의지로 그러한 법을 제정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과 자유재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하면 선택사항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너무 작은 것만 규제하면 자유재량이 너무 넓게 됩니다. 자유재량이 넓으면 공무원의 횡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상세하고 엄격한 법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유재량이 큰 그러한 법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성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성 하면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유명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성은 따라서 국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성이란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응성, 반응성, 즉 영어로 responsiveness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자에 따라서 민주성과 구별해서 대응성, 반응성을 별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응성과 대응성은 민주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 그건 국민 의사에 반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니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과 달리
반응성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역관주의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응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민주성에는 실질적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이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성은 정말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가 실현되었는가 그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민주성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으면 실질적 민주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은 어떤 절차가, 과정이 민주적이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었으면 그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제도화한 것, 그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성입니다. 사회 경제적 권리가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성, 실질적 민주성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행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민주성이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거쳐야 되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정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정치인으로부터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도 민주성이 요구된 것이지요. 네 번째,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념이지만 이익이 상충하는 집단들이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언론이 시민의식의 고취보다는 증오를 유발하고 자극해야만 잘 팔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치인이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 대중으로서 편견과 변덕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보다는 열정과 본능에 더 의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치인은 과연 이러한 대중에 얼마만큼 반응해야 할까요? 참 민주주의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회는 지배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가진 소수와 지배당하는 다수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도 이러한 소수는 항상 다수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셸 같은 학자는 모든 조직은 아무리 민주적으로 보인다 해도 권력은 다수의 손보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소수의 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소수의 의견과 권리가 묵살되는 다수의 독재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가 49%를 억압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부조리가 아닐까요? 51%는 49%보다 분명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압도적인 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소비자들의 설문에 의거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가 막상 제품이 시장에 나오자 소비자들이 거부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케팅에서 설문에 의해서 시장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뇌과학으로 감춰진 본능을 찾아낸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국민에게 설문을 해서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진정 원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형평성이란 누가 무엇을 얼마 얻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의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정부는 약자에게 정책적 배려를 해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대학 입학에 혜택을 주거나 직장에 취업할 때 혜택을 줍니다. 이것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형평성은 정의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 정의의 문제인가? 누가 얼마만큼 갖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정의는 각자에게 정당한 것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의 문제도 정의의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형평성을 설명하려면 존 롤스의 정의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 롤스는 첫째, 인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사회적 권력이나 경제적 평등은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또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냐고 묻는다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를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장애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사회, 내가 어쩌면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사회,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배려를 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건강하고 부자하고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때야 특별한 배려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를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네 번째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New Public Administration, 즉 신행정학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학은 미국이 격심한 혼란을 겪었던 1960년대, 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행정 이념이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이나 기계적인 법 집행을 중시하는 그러한 행정학에서 탈피해서 규범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강조하는 행정학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평성도 신행정학이 강조했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효율성은 능률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efficiency를 번역한 것인데요. 저는 efficiency를 효율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effectiveness를 효과성이라고 번역한다면 efficiency를 효율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일관성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을 이해하려면 투입, 산출, 결과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투입은 산출을 낳고 산출은 다른 요인과 결합해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투입은 과연 무엇일까요? 투입은 자갈, 모래,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력, 기술, 시멘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산출은 무엇일까요? 고속도로 100km, 200km, 300km 이러한 것이 산출입니다. 투입은 산출을 낳지만 산출은 다른 요인과 결합해서 결과를 낳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고속도로를 건설합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은 모래, 시멘트, 자갈, 노동력, 도로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고요. 산출은 고속도로 100km, 200km. 결과는 지역개발 혹은 교통체증의 해소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가 목표가 아니라, 즉 산출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체증,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지역을 개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지역 개발은 꼭 고속도로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산출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산출 플러스 자본도 투입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지역을 좋아해서 이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정부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성을 흔히 어떻게 정의할까요? 효율성은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고속도로 100km를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가? 고속도로를 200km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성이란 무엇일까요? 효과성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달성을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지역개발, 교통체증의 해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 투입, 산출, 결과에서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란 투입, 산출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것이 효율성이라면 결과를 투입으로 나눈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보았듯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산출은 투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효율성은 의미가 있지만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결과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오직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것들로만 나눈다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었는가 효율적이지 않았는가를 보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자본의 투입, 사람들의 이동, 기타 많은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유발했는가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나눈다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것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것을 한번 사례로 들어볼까요? 핀란드와 우리는 교육 성취에 있어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핀란드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매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로 인해서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들은 뭘까요? 시간도 투입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등등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둘 다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도 효과적, 우리나라도 효과적입니다. 왜? 학업 성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입을 보면 어떨까요? 폴란드의 투입이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는 투입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핀란드는 훨씬 더 적게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핀란드는 효율적인 나라고 효과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학업 성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많은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효율성은 경제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성이란 뭘까요? 경제성이란 최소 비용 혹은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있다면 투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략한다면 투입이 줄어들겠죠. 최소 비용이라면 투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효율성에서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경제성이 효율성에 사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효율성과 분리해서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효과성은 effectiveness, 효율성은 efficiency, 경제성은 economy.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3E라고 이야기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성과란 효과성, 효율성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효율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성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서 생산성이 있습니다. 생산성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율성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성을 효율성과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생산성이란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것이지만 산출의 양뿐만이 아니라 산출의 질까지도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효과성이란 영어의 effectiveness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효율성을 설명할 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효과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효과성이란 궁극적 목표의 달성 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교통체증의 완화, 그리고 지역 개발,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하고, 대가를 많이 치르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가를 조금 치르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효과성을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건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투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 주사기, 간호사의 노동시간 이런 것들이 투입입니다. 산출은 100만 명 예방접종, 200만 명 예방접종, 300만 명 예방접종, 이게 산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 즉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전염병의 예방, 질병 발생의 최소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고속도로 건설의 사례에서 들었듯이 투입은 산출을 낳지만 산출 혼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즉 예방접종만 가지고는 건강한 사회, 질병 발생의 최소화를 이룩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의 산출은 예방접종이지만 국민이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밖에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는다든가 음식을 반드시 끓여 먹는다든가 이런 위생생활이 예방접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출 혼자만이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산출 플러스 여러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잘 실시했어도 국민이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방접종이 아예 잘못된 예방접종일 수도 있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는 불량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아주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결합해서 건강한 사회, 질병 발생의 최소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은 산출을 생산하지 결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사례에서 봤듯이 공무원이 생산하는 것은 예방접종 서비스입니다. 그렇지 건강한 사회, 질병 발생이 최소화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생산하는 예방접종과 국민의 청결한 위생생활 등 기타 요인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부분의 경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홀로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사회와 기업이 파트너가 돼서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입을 가지고 산출을 생산하는 것이지 결과에 이르는 모든 요인을 직접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산출보다 결과의 측정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몇 명 했는가? 1000만 명, 2000만 명. 즉 산출은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 쉽지 않습니다. 질병 발생이 최소화되는 사회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질병 발생률 몇 퍼센트 이것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겠지요. 따라서 결과의 측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을 측정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산출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성은 이성에 합치하는 것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성이란 감성이 아닌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합리성이란 상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합리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상황의 이해와 충분한 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국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은 그 국가의 전통, 문화, 역사,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을 의미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합리성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합리성이란 합법성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이 있으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무엇에 따라야 될까요? 이성에 따라야 한다. 이성에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법성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네 번째, 결과와 합리성의 관계입니다. 일기예보는 틀려도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점쟁이가 날씨를 맞추어도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점을 쳐서 날씨를 맞추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틀릴지라도 일기예보를 해야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 날씨가 맞을 건지 틀릴 것인지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등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평등성은 형평성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평등성, 형평성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평성과 평등성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만 평등성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주의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회의 평등은 역차별의 문제를 낳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발전과 자기 실현의 장애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즉, 능력, 노력 같은 자연적 불평등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에 희생된 사람들은 역차별로서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한 역차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평등성을 이해하려면 결과의 평등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경주를 출발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결과의 평등은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경주를 끝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루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이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는 바로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분배의 평등도 이러한 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의 평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책임성은 영어의 accountability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responsibility의 번역이 아니고 accountability의 번역이라는 것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첫째, 책임성이란 행위,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제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추궁할 때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나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사표 내고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책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이 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와서 다소 유감스럽지만 나는 원래 이런 결과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만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책임성은 무조건 나 그만둘게 라는 식의 것이 책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 이거야말로 책임성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카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둘이 각각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아마 카인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그러자 카인은 아벨을 살인합니다.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카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고 계속 방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살인한 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영어로 account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sponsible이 아닌 accountable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ccountability는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했을 때 너 왜 살인을 했냐? 라고 물으면 내가 살인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무심코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돌이 나와서 곡괭이로 강하게 내리쳤는데 잘못해서 그 돌이 튀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비록 내가 죽인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사고였다. 라고 자기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됐느냐 물을 때, 아, 나 책임질게,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임진다기보다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둘째, 오늘날의 책임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책임성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유난히 성과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나빴을 때는 왜 나빴는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성과가 나쁘면 불이익을 주지만, 성과가 나쁜 것이 전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나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책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책임성을 이야기할 때 justification, 정당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책임을 진다면 성과 평가 후에 조치가 중요합니다. 행위나 의사결정의 결과를 평가한 후에, 즉 성과를 측정한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과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과평가로 그친다면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불과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성과평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책임은 자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즉 자율이 주어진 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권한을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 권한과 책임은 반드시 나란히 가야 합니다. 행정이 책임성을 추구하는 만큼 자유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동시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재량을 불허하지 않고서 그 사람으로부터 효율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재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또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8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학 원론 9강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